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강창일입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정책 간담회 발표 및 토론 인원만으로만 진행하게 되었으며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일회등 이하 이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정책 간담회 좌장을 맡으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영란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재대학교 정지웅 교수님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임덕규 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성동 느티나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센터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충남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최세익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권한대행 김동진 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중부대학교 이경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정덕진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권한대행이신 김동진 실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복지정책실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간담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황영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 원에서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충남 지역 중고령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도 연구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의 시간입니다. 충남 중고령 장애인의 복지 욕구 및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정덕진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정덕진입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본 연구 과제 결과 중 일부이고 공동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정남 부연구위원님, 강창일 주임님, 그리고 중부대 이경준 교수님과 호서대 이용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5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장애인의 고령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과 복지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장애인 인구 현황이 어떠한지, 중고령 장애인들은 어떤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충청남도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 즉 이 말은 앞으로 3년 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고령화는 훨씬 더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의 장애 인구는 13만 4천 명인데요. 이 중 65세 이상 비율이 5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 의료, 돌봄 등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증가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애와 노화에 따른 조기 노화, 2차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서비스는 감소하는 역설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관,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 따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도 고립되는 경험이 생기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한 돌봄 부담이 더 늘어나곤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족들도 함께 나이가 들면서 노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화 과정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복지 서비스는 연령별, 즉 65세 이상과 65세 이하,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렇게 좀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복지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교통수단과 이동 지원이 부족해서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이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노년기에 노인성 질환, 노화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노년기에 접어든 경우인데요. 선천적 또는 중도장애로 약 20년 이상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다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이 두 그룹을 보면 장애 정체성이나 복지 욕구, 서비스 지원 방안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된 장애인, 즉 생애 초기에 장애가 발생해서 노화를 경험하는 40세 이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양한데요. 장애인의 조기 노화, 2차 장애 등 특성을 좀 고려하고 보다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40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일까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중고령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일까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 또 노인 복지 사업 안내,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책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의료, 건강, 일자리 등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부분을 해보았는데요.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확충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도 새롭게 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이런 좀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복지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로, 소득 기준별로, 장애 유형별로 각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시면 소득 영역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제도 등이 있는데요.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좀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올해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이 약 1조 5천억 원인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부족함을 여전히 좀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는 65세 이후에도 좀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올해부터는 그 법 개정이 되어서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보전급여를 통해서 연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요양이 아닌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사회복지사업 병력 중에 현재 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은 비장애 노인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 고령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령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좀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의 장애인 고령화 현황입니다. 충남의 장애인 인구 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만 4천 명인데요. 이 중 65세 이상 비율은 53%입니다. 40세 이상을 포함할 경우에는 89.2%, 약 90%에 이릅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시면 지체, 청각, 지적, 시각, 뇌병변 장애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이 15개 시군별로 장애 인구 수를 살펴보시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시의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인구수가 많은 도시에서 장애 인구 또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걸 보여집니다. 반면에 등록장애인 비율로 보면 부여, 서천, 청양 등 군 단위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장애인 인구 비율이 90%가 넘는 지역을 보면 7개 모든 군과 3개시 대부분에서 4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이 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 장애 실태와 복지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개 시군 40세 이상 장애인 당사자 51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해서 1대1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8월 24일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 건강, 경제, 복지 서비스 등 7개 영역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515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 중에 읍면동의 비율 보시면 동지역이 가장 많고 면지역, 읍지역의 순입니다. 보통은 동지역은 도시, 읍면은 농촌지역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학력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일부 장애 유형 중에서는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도 또 있어서 문해교실에 대한 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2~3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 가족의 비율도 14.8%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형태와 소유는 각각 단독주택, 자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즉 자기가 사는 집,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장애 유무를 떠나서 나이가 들어서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주거 지원은 노후에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영역별로 복지 욕구 중에서 주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영역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응답자의 63.7%가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충남의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4,000명, 그리고 이용률이 6.4%였습니다. 이용률이 다소 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활동 지원 인력 수는 수급이 어렵고 등급 판정 종합조사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러한 좀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좀 응답하였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적어서로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그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최중증 장애인의 미스매치 문제 그리고 부정수급 등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시설, 도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 유형별로 좀 다양한데요. 건물 내의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유도블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자막 표기 서비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외출 빈도는 주 3, 4회가 37.1%로 가장 높았는데요. 2017년도에 비해서 거의 매일 응답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 코로나19의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외출 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장애인 콜택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활동 지원 영역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43.9%로 가장 높이 나타났고요. 주된 이유는 밖에 나가기가 싫어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와 좀 단절된 생활이 좀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밖에 나가도 할 일이 없어서 네, 이렇게 좀 응답한 것인데요. 꼭 직업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나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전원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리고 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좀 실현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물론 그 안전에 대한 또 예방적인 측면에서 권리가 보장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안에서만 이렇게 갑갑하게 지내는 상태 이 또한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삶의 만족도 수준, 네, 이 부분은 그 행복감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만족한다는 응답에 대해서 응답자의 2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 좀 비교해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한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다소 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시면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 상태입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고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비용 부담, 그리고 장애인 관련 건강검진 시설, 장비가 부족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부 촬영이 좀 어려운 경우,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 호소하였습니다. 네, 현재 3개월 이상 지속된 질환이 있음이 62%로 나타났고요. 네, 건강 재활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수행해야 될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본인 부담분 확대, 재활의학과 재활 전문 병원 확충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활동입니다. 네,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약 200만원, 지출은 약 141만원, 그리고 지출 중에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비를 함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컸습니다. 네, 중고령 장애인은 일자리가 없거나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희망하는 경제활동의 형태는 시간제, 요일제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나 생산적인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의미 있는 활동,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또 동료 장애인한테도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형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가 및 교육입니다. 주된 문화예가 생활은 집에 머물면서 TV 시청이나 종교 활동으로 나타났고요. 앞으로 희망하는 활동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직업능력 향상 교육, 문화체육, 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가족 돌봄 및 노후 준비 관련입니다. 현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어머니, 활동지원사, 자녀 순으로 나타나서 가족에게 도움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전문적 상담,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집에서 노후에도 계속 사는 게 가능할 것인지의 응답에서는 75.1%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나이가 들어서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좀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입원 의향이 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시에는 경제적 부담 해소, 공간 구조나 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정보 제공, 긴급 돌봄 서비스, 방문형 재활치료 서비스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병준 교수님께서 질적 연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결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고령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떤 변화를 좀 지향하고 지원을 좀 해야 될까? 네, 첫째는 생애 주기별 노후 준비 지원입니다. 네, 중년기 이후 개인의 고령화 단계에 맞는 중증적 서비스 안내와 좀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계 중심의 포용적 서비스입니다. 올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읽혀준 책 중 하나가 레디컬 헬프라는 도서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힐러리 코튼이 제안한 21세기 복지제도와 돌봄의 변화 방향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자세한 부분은 학습을 통한 성장, 건강을 위한 신체적 활력, 이웃 동료 간 서로 돕는 연결망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족 돌봄 부담 해소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곧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가족의 돌봄이 뒷받침되어야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또 전문적 상담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 돌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입니다. 노화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노화와 장애에 대한 긍정적 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동료 장애인 간에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장애 정체감, 농자부심 이러한 것들은 활기찬 노후, 성공적 노후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충남에서 어떤 정책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일상생활 및 돌봄 영역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제도를 지역 차원에서 좀 보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로 지원되는 서비스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 제도나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장애노인, 독거노인, 그리고 24시간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 등의 긴급한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지금 천안하고 청양에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고령 장애인들 대상으로 방문재활, 건강 프로그램 개발한다면
충남의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의료 경력에서는 장애 전문 특화된 요양시설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그 이사 지원 서비스, 장애인 가족이 우리 관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업체와 업무 협약을 좀 통해서 좀 지원을 한다면 소소하지만 일상생활에 피부가 와닿는 지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이제 참고를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이용준 교수님 발표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의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노화 경험과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충남 중고령 장애인의 노화 경험과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부대학교 이경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준입니다. 방금 이제 정덕진 박사님께서 양적 연구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질적 연구 중에서도 주된 연구 방법이 초점 집단 인터뷰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욕구의 파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얻었습니다. 연구 개요에서는 아까 앞선 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번 질적 연구 집단 인터뷰 속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화의 경험을 알아보는 차원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지원의 여러 가지 방해 내지는 저해 요인 등을 살펴보고자 총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장년기 당사자, 고령기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 가족 이렇게 세 단위로 진행을 했고요. 각각 7명, 3명, 5명씩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한 내용 중에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질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즉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통 질문을 하나 넣었었고요. 또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노화의 경험, 당사자의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하는 질문을 좀 드렸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 또 불편한 점, 미래에 대한 지향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장애인 가족에서는 역시나 가족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노화의 경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특히나 가족 돌봄, 양육이나 뭐 이런 등등을 포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원의 필요성, 한계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화의 경험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색깔 표시를 조금 좀 했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이제 노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그러한 인식을 갖느냐에 대한 생각까지도 함께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고요. 또 사회적 변화로 인한 노화 현상의 경험,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의 문제,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노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필수적인 이동권 그리고 접근권의 한계가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적 상황,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심리 정서적인 한계점, 또 그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또 그것을 조금 더 심리적인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북돋을 수 있는 상담의 필요성도 이 부분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할 때의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가족 구성원의 지지,
그 이 부분까지 앞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해당하는 어떤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내 자녀에 대한 올곧은 그 돌봄에 대한 의식에 의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의 장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조금은 더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복지적 접근 방안이 요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한 이제 인식이나 요구, 이 중에서는 특히나 시사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활동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제도적 측면의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그 윤리적 내지는 직업적 전문적 의식 같은 것들도 상당히 대두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복지 수급과 장애 판정 체제에 대한 좀 불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또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성인 교육 또는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인식, 또 장애인 요양 전문 시설, 사실 법적으로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이용이나 또는 정보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굉장히 보편적으로 다 이해될 만한 내용들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면서 단순한 여가 문화를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당히 심리적인 정서적인 유대, 연대의 강화의 의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동적 사고나 이타적 사고들,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었고요. 또 이제 이동권 보장이나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 결과 두 번째 파트에서 중고령 장애인 가족의 면접 결과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아의 경험과 관련해서 가족 내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나 또는 기본적인 애초에 가지고 있던 장애 현상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질환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만큼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한 가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가족 돌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장애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깊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도와 유사한 측면이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다시 한번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인력과 관련한 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또 학습뿐만이 아니라 외출 지원에서의 적절한 보호 서비스 또 이제 탈 시설과 관련해서 또 장애인 전문 요양 시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특히나 직업 고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생활 영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주셨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과 함께 가족 지원 내지는 휴직 지원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령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신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쇠약으로 또는 정신적인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신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그것이 가족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노화가 가중되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시사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실질적으로 기초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의료 지원, 또 이와 연계된 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위기 관리와 차원에서의 그런 전문 상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인 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사회적인 돌봄의 문제, 또 공식적인 원조 체제의 점검,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서비스 지원의 체계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인 단체와의 어떤 활동, 교류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좀 더 잘 안착하는, 또 심리적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어떤 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조직활동 지원 체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또 불편함 등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리적 환경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인 점검이 또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또 이제 성인 자녀를 양육할 당시의 지원 방안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 인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 이야기가 여기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필요한 지원 차원에서 도출된 결론이나 시사점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핵심이 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체제에 있어서의 전문화, 또 체계적 교육의 내실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 서비스 체계의 제고, 또 이제 고정급여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어떻게 제대로 안착하고 또 어떻게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실질적인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장애 판정 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민원 상담, 자산 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같은 연계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사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망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특히나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어떤 차량 보유라든가 실질적인 활동의 어떤 범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평생교육 차원, 또 장애인 요양 전문 시설, 또 특히나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 오늘 이제 좌정을 맡아주신 황 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도 차원의 그런 지자체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고령 장애인 관련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장애 인식에 대한 긍정, 당사자 입장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무엇보다 필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 등을 이용해서 기존의 동료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에 좀 더 내실화 측면, 체계화 측면이 요구가 되고 자전 모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령 장애인 당사자들 자신의 긍정적, 긍정적, 또 이타적 사고에 대한 함양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족 관련한 결론 및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이에 관련한 실태 파악, 또 다양한 요구 수준을 명확히 밝혀줄 수 있는 연구나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방안이 무엇보다도 요구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자산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돌봄, 기본적인 돌봄 체제가 어떻게 받쳐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의심과 고민과 동시에 요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또 탈시설, 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든 물론 탈시설이 요즘 대세인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시설에서든 또 자립생활, 즉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든 장애 자녀가 선택과 자기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또 그걸 바탕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또 요즘 탈시설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정보 접근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역사회에 안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려가 필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 지원, 지역사회 의료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 성인 학습 환경 조성 등등과 관련한 부분은 또 지자체의 의미 있는 시대적 과업으로서 조직화,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등등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5분간 쉬었다가 잠시 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충청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님의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영란 의원입니다. 충남 중고령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를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행 연구가 충분치 않은 중고령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정덕진 박사님과 중부대학교 이경준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그동안 사실 생각해보면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학령기와 청년기 장애인에 대한 양육과 교육이 실제적으로 사회적 관심이었기 때문에 실제 생애주기에서 꼭 필요한 우리 그 노년에 접어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은 좀 뒤에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정덕진 박사님 발제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읽었는데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년기의 장애를 가진 노인을 의미하는 노화에 이른 장애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 65세 이상 충남의 장애 인구가 53%가 넘는다는 얘기는 저도 상당히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발제를 하게 된 부분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부분에 있어서 복지 연구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발제를 두 분께도 해주셨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도 토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토론을 하시게 되는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정지훈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원래는 여기 현장에 오셔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선별 검사를 먼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정지훈 교수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의 정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랑 같이 켜놓고 있어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는 상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이 발표 토론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좌장이신 이제 황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 장애 정책에서 중고령 장애인층이 이제 주요 서비스 집단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충남의 연구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 중에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고, 또 40세 이상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그러한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 또는 성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나타나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 중고령 장애인들이나 성인 장애인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장애 정책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적으로 되면서 언제나 존재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의 주안점은 오늘 정 박사님과 또 이경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포커스를 두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권리 중에서 보다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권리가 많이 있는데, 인간의 권리가 많이 있는데 그 권리들 중에서도 시급한 권리. 그런데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자유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뉘는데, 자유권이 훨씬 원시적이면서 기본적이죠. 그래서 장애인 권리 보장도 인간의 권리 중에서 자유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사회권 보장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덕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발표문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은 충남에서는 자유권 중에서는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권 중에서는 건강권 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을, 그리고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충청남도 중고령 장애 정책의 주요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이게 표현이 무슨 저개발국의 어떤 장애 정책 그 모토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그 장애인의 신체와 관련된 그 자유 그리고 안전, 이걸 보장해 주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 장애인들은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이 더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장 높게, 가장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추진 정책으로 첫 번째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이제 권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장애 정책에서는 이동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헌법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그 이동권은 10조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권리 중에서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권리가 되죠. 만약에 이동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활동이라든지 노동활동이라든지 정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연구의 조사 결과 편의시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시설, 도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충남 장애인의 이동이나 외출이 어려운 이유는 편의시설 부족, 외출 시 동행인 부재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물리적인 편의성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에 그 외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충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에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최근에 마련을 해서 올해부터, 벌써 이제 올해 다 갔는데 2021년부터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모든 공공 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충남 장애인들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외출과 이동이 보다 원활하게끔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증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충남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강화된 서비스 보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아까는 이제 자유권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사회권 중에서 가장 시급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건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생명하고 직결되고 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식주 등 기본 생계 요건 다음으로 의료 치료비 지출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출 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고령 장애인에게 건강 보장 정책이 최상위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고령자 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충남 장애인들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 편리성 강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서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에서도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권 보장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 특화 보건 의료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검진 시설 그리고 장비를 갖춘 장애인 특화병원을 확대 지정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없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조속히 지정을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도립의료원, 보건소, 지역병원과 연계한 방문 재활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뭐 장애인의 문화, 여가, 고용,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우리나라의 실제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우리가 원시적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서비스들을 탄탄하게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용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특히 그 자유권에 해당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을 위해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충남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조속히 지정이 되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기억으로 나는데 지금 조례명을 검색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수님께서 맞추셔서 정확한 조례명이 제가 했음에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속히 충남에서 시행될 거라고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토론해 주실 분은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임덕규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임덕규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들, 현장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 불편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올해 저희 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정 500가정을 실제로 설문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전문가로부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농촌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일반적 문제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면은 조사 대상 500명 중에 48.2%에 해당하는 241명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중에서 부모에 해당하는 62.8%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도 문제지만 보호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연세가 높은 것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65세 이상 62.8% 중에 10%는 80세 이상이 보호자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불용화가 중요한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장애 어르신에 대하여는 복지관에서도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탁구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단순한 몇 가지 종목밖에는 없고,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지만 장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담당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불편한 교통, 즉 이동교통 수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외출 시에 이용의 어려움 정도는 5점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2.45로 교통수단이 이용이 어렵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더 어려운 지역도 있고 편리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고, 이분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는 단순하게 교통만이 아니라 대화의 어려움이나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글씨를 잘 모르는 장애인들 이런 것들도 있고,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은 시설의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아니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 마을마다 있지만 거기에는 비장애인들 위주로 그냥 쉼터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를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멀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시설, 즉 장애인 복지관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동권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돌봄 제공의 문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7.4%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500가정을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에 돌아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은 주로 부모님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배우자, 자녀, 활동제보자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봄 제공의 문제점으로는 중복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돌봄의 주체가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 부모의 연령층을 감안하면 향후 문제점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실천적 제안으로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3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첫째는 노인과 장애인의 중복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장애 유형별로 욕구가 다르다는 점, 세 번째는 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문제나 욕구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재가장애인의 경우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어느 단체에서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반찬 배달이나 온천 나들이, 지역 나들이, 임용봉사 이런 것들, 겨울에 되면 뭐 김장김치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복지관은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10여 종목의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탁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실내 체육관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어르신들에게는 마땅히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사님과 대화 시간에도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건의를 드렸는데 부지사님께서도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을 해준다면 그래도 장애인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은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보건소를 통해서 출장 나와서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거 말고 정의원을 통해서 무료검진 체계도 확립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거의 한 달 내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이렇게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 단순히 러닝머신 이런 거 말고 장애인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도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를 위해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행정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배달 강자가 많이 있습니다. 배달 강자식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내 배리어 프리 공간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누구나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도로와 교통, 장애인 관련 기관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점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상으로 그래서 생활 속의 이용시설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내 교통 환경을 보면
저상버스가 매우 적고요. 보도는 도형보다 차량 우선 시설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기울어짐과 경사도도 심한 보도가 많고요. 제가 보도를 걸어가면서 보면은 실제로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어디든지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어디 가다 보면 반듯한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 어떤 차 드나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기울어지게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차량 우선이지 보행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는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센터가 건립이 돼서 각 시설, 최소한의 공공시설만이라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 전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접하게 됐을 때 언뜻 또 온라인 서비스 개발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 조사 연구에 의하면 31.9%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없다고 답했는데 반대로 68.1%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 확대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단계에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농촌 지역의 많은 고령층 인구, 디지털 기기에 접촉해본 경험이 부족한 그런 분들의 정보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디지털 이음이라는 제목으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차 년도에 2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컴퓨터, 마이크, 조명, 스피커, 카메라, 태블릿 PC 16대, 크로마키 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접하지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스튜디오 체험 활동이라든지 국지관 뉴스 생성이라든지 태블릿 PC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그 태블릿 PC 교육을 1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키오스크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제 장애인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면은 요즘에는 음식점에 가면은 주문을 내가 스크린 터치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하면서 디지털과 친해지기, 디지털과 소통하기라는 그런 명자에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키오스크 및 태블릿 PC 활용 기초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각 기수별로 10명씩 3번 교육 운영을 하고 수료생 30명을 양성한 다음에 그 양성된 수료생들로 하여금 체험존 보조 강사로 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본인들도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또 힐링할 수 있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덕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장님께서는 우리 이제 예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복지관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이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실제로 농어촌 지역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산군과 비슷한 우리 충남의 군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 충남의 절반 이상의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농촌 장애인 그 복지 서비스 실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노인과 장애인의 중복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점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요구가 다른다는 점과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문제나 욕구의 차이가 있는 점을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지역 내 배리어 프리 공간도 확대를 해야 되겠고 또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을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리까지 와주셔서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장애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그리고 현재도 활발 활동하고 계신 성동 느티나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고관철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철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 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려고 저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제가 서울 사회서비스원 모니터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전 사회서비스원 연구 작업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불러주신다고 해서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이후에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도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하는데요. 그 주제는 또 고령장애인이에요. 고령장애인들에 있어서 복지관의 역할, 어떠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발표를 토론으로 참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뭐 하두가 고령장애인, 장애인의 고령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 올해 4월 달에 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절반이 65세 이상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신문지상에 매스미디어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애 문제가 뭐 인권이라든가 뭐 자립생활, 탈설 이런 주제들에서 이제는 고령장애인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때마침 적절한 세미나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왜 불렀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이 이제 고령화되는 장애인이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만으로. 태어나서 소아마비 3살 때 소아마비 걸려왔고요. 지금까지 이제 장애인으로 사는데 매년마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다른 장애인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황주희 씨 그 연구를 인용한 걸 보면 중년에 40에서 65세, 고령이 65세인데 제가 이제 딱 10년 남았습니다. 고령 장애인이 중년 장애인이죠 지금은. 근데 많은 신체적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화의 과정을 수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이 한 10kg 이상 불었던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그리고 마비가 심한 다리와 더불어 그동안 마비가 없다고 생각했던 다리에도 약간의 마비가 왔으면 되겠고요.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다리 이 하체가 푸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가 심하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 초고도 비만 진단을 받았죠.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이제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런 의사의 조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간도 역시 어쩔 수가 없고요. 저기 강창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관절염으로 몸무게를 많이 받고 있는 오른쪽이 관절염이 오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 있고요. 지금 나이에. 살을 이를 늦추기 위해서 살을 좀 빼야 된다는 다짐을 매번 하지만 안 돼요. 살 빼는 게. 왜? 운동을 못하기 때문이죠. 달리거나 뛰거나 아니면 뭐 체육관에 가서 런닝머신이라도 타야 되는데 제가 못 빠지고 런닝머신을 탈 수가 없잖아요. 밥 3끼는 먹어야 되고 그때 한 2kg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지네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척추 뒤틀림 현상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도 척추 뒤틀림 현상이 이제 심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마 언젠가는 척추를 펴는 그런 수술을 또 대수술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목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있으면 왼종일 휠체어를 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요새도 이제 출퇴근은 휠체어로 전동 휠체어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 5, 6년 있으면 하루 종일 휠체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이와 더불어서 장애인은 나이가 들면 중증화가 된다는 거죠. 중증화가 된다. 노인 장애인들을 보면 경험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중증이 됐을 때는 거의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입원할 때 아니면 뭐 중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용하시고. 그래서 노인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장애인이 노인이 돼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프로그램들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이질적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주위의 장애인들을 보면 저는 성마비지만은 뇌성마비 장애인 동료들을 보면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제 선후배 이 정도의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목 수술을 받아요. 목 수술. 왜냐하면은 이제 목에 이렇게 강직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한 30대, 40대, 50대 되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이 디스크가 목에 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터져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하신 분들은 다리가 쩌릿쩌릿하잖아요. 근데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팔다리가 쩌릿쩌릿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사실 급격하게 그걸 잘못하면은 이제 급격하게 사지마비를 동반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좀 이제 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그까지는 가지 않지만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렇듯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의 속도가 비장애인들보다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장애인들은 장애 종별에 따라서 원하는 정보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건강 정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의 장애에 따른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몸이 좀 더 심해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의료계가 맨 노화만 잡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늙을 건가 뭐 이러면서 뭐 화장품 개발하고 이러지 말고 좀 장애가 어떻게 하면 좀 덜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심장마비가 많이 옵니다. 척수장애인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욕창마비, 방광염, 신장염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많아지죠. 그리고 골다공증과 전반적인 근육 손실 등으로는 체육저하로 죄송한 말입니다만 단명 확률이 높다. 소아마비도 단명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독거율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돌봄도 있겠지만 사실
장애인분들이 결혼을 못해서, 그러니까 농촌 총각이 결혼 못하잖아요. 결혼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더 많아요. 결혼 못하죠. 그래서 혼자 살죠. 예?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데 이 독거율이 많다. 비혼의 독거. 예? 결혼한 적이 없는 비혼의 독거들이 많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친구들을 따라서 복지관도 가고 뭐 복지관에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또 하나둘씩 주위에 사라지게 되고 결국 혼자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장애인도 많습니다. 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활동지원제도가 65세 넘으면 노인 요양으로 가거든요. 한 달에 200시간을 받다가 노인 요양으로 가면은 60시간이나 80시간 이렇게 받는데 그냥 65세 생일이 되면 바로 뭐 노인 요양으로 가니까 생일이 아주 생일 잔치가 아주 요란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요새 장애인들이 투쟁을 해서 65세 이전의 장애인들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계속 물론 좀 줄긴 하겠지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65세까지 활동 지원을 못 받던 사람이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가령 저같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걷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목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장애인이 됐어. 65세 지나서. 그러면 그건 장애로 인한 건데 받을 수가 없어요. 노인 요양은. 이러한 현재 장애로 인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5세라는 벽은 아직도 있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노인 요양원 같은데 그렇게 가면 여러분 아세요? 노인 요양원 시설에 장애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요새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일반 시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노인 요양 시설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80대 옆에 80대의 치매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거기에 65세 장애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젊은 장애인도 노인 요양에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시설, 생활시설 등이 있는데요. 사실 중증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아동기 때는 갔다가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해야 돼요. 지역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고령장애인들이 별로 없어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요새 탄시설이라고 해서 자꾸 내보내는 입장이에요. 받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어쩔 수 없이 노인 요양원으로 가야 돼요.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사회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데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10년 후에는 경로당을 가야 되나? 경로당에서 안 받아줘요. 왜? 장애인이라고 복지관 가라고 그렇게 하죠. 노인이라고 안 치거든요. 노인 요양.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막 모던 댄스 추고 막 그렇잖아요. 노래 부르고 이런 노래 강습, 뭐 댄스 강습, 에어로빅 강습, 뭐 악기 다루기 이런 거를 하는데 되게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합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지관 같은 데는 어떨까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시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시설도 이제 주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재활시설을 많이 갔어요. 복지관 같은 데, 특히 이제 복지관 같은 데를 많이 갔는데 사실 뭐 우리 관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관 사업들이 언제부턴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신체장애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컴퓨터 기술이나 몇 가지 있지만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발달장애인 교육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복지관도 상당히 그리고 복지관은 공간적으로 대도시에 있잖아요. 이게 도시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서산시, 당진시 이런 데 복지관이 있지. 가령 뭐 저기 삽교 뭐 이런 데 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농촌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게 문제고요. 그 지역사회 서비스원이 지금까지 이게 저는 이걸 좀 포인트로 맞췄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원이 역할이 주로 재가복지 서비스, 재활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갖고 활동보조, 노인 요양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많은 그 제안을 했지만 밀접하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역 그 사회 서비스원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서 그거를 활동 지원이든 노인 요양이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사회 서비스원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지역 사회에 있는 각 지역마다 음년 이런 이 농촌에 있는 그런 각 공동체마다 한두 명의 좀 요원들 케어 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파견해서 그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사회서비스원이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안 하시고. 시간을 많이 씁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토론 시간 충분할 것 같아서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얘기가 많이 듣고 싶었는데 급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저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저도 멘트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으로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이신 최세희 센터장님의 토론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7분 정도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세희입니다. 저는 이경준 교수님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장애인 가족들의 욕구,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동거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장애 아동 양육에 대한 것들이 위주가 되었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양육하던 아동이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제 노년까지도 된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충남의 읍면동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정 뭐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19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생교육 실시기관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충남에는 4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학년기가 지나게 되면 평생교육 실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라는 걸 했었는데요. 예상을 많이 못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고령장애인의 긴급돌봄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돌봄이 그러니까 제공 인력들을 파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을 겪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에서도 장애인의 고령화가 영향을 좀 미쳤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 이제 이 활동지원 서비스가 좀
확대된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에 활동 지원 서비스가 그나마 어느 정도 확대돼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그 충남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설계 지원 세미나 같은 걸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생애를 포트폴리오로 한번 만들어보는 포트폴리오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인들도 노후 대비를 하듯이 장애인 가족들의 노후를 한번 대책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교육, 보건, 의료, 문화, 여가, 직업, 결혼, 주거, 소득, 그리고 자산 컨설팅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를 보호해주던 주 보호자의 부재 시에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해보는 그런 작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과정 설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첨부를 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평생과정을 좀 대비하면서 본인이 고령화되었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된다면 평생교육과 또 이 미래 설계가 좀 장애인의 고령화에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네 분의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우리 그 유튜브로 질문 들어온 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두 분 전문가님의 발제를 들었고 그 발제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2시간, 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시간은 이제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중간에 우리 이제 구건철 센터장님께도 그랬고 다 나누지 못한 얘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시간 얼마 정도 여유가 있어요? 한 10분, 20분 이렇게 여유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못하신 얘기를 우리 정덕진 박사님으로부터 쭉 해서 좀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정덕진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가 이제 저희가 한 연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연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정책 방안과 또 아이디어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 정책에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이제 정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 우선순위 자유권과 사회권에 좀 초점을 둔 그 우선순위 좀 도출을 하고 예산군의 그런 경험들 특히나 이제 온라인 디지털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요즘 우리 사회 화두가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대두가 되는데 중고령 장애인 관련해서도 디지털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역할이 좀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 청소 돌봄이나 또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좀 더 지역으로 좀 손길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이제 사각지대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준 교수님. 네.
네, 이경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토론자들께서 이건 저희 원고에 대한 비판보다는 더 이제 보완적인 정책적인 제언 중심으로 주셔서 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많은 이 충남 지역에서 나오는 연구들이 과연 충남표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중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 여건이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이 지역을 특징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좀 봅니다. 특히나 충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또 굉장히 넓죠. 지역이 넓고 또 이제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굉장히 산지에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특성을 살리고 즉 그런 특수성을 살리면서 또 보편적인 관점을 지향하려면 어떤 방식의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 제언의 어떤 논리부터 좀 성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접근성에서부터 아까 정지용 교수님 말씀 같은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가장 기초를 다지면서도 우리 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 이게 마치 누가 보면 정치하는 분들의 정책 공약 개발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끼리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보편적인 입장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제 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게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대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립 독립생활이라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두되 고령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비장애인들도 양로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란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보편적인 관점에서도 인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좀 내모는 듯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스스로 또 좀 건전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약간 좀 크게 좀 보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영 교수님 연결되지요? 정지영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끝으로 들을까요? 네. 그러면 임덕경 관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생애 주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과업들이 이제 있고 과업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생애 주기에 맞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나 도서관이나 이런 여러 단체에서 기관 단체에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개별화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 연결되어서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쭉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관철 센터장님 아까 마무리 못 하셨는데 그것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결론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 황익만 의원님께서 이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자율성으로 보면 53%예요. 전국이 51%인데 훨씬 많은 거죠. 예, 이게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농촌에 계시다는 거죠. 도시들의 주로 농촌에서 발생한 소도시들이고요. 충남도시들은 예, 많은 부분이 아직도 전통적인 소규모 마을로 구성된 농어촌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부터 장애인분들은 농촌보다는 편의성이 강조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령화되면 장애로 등록된 분들은 기존의 익숙한 생활 환경을 벗어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생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 지역에 따른 돌봄 종사자를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별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농촌이나 도시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독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은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주위에.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줬었으면 합니다. 뭐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활동 지원과 노인 요양을 함께 이수한 돌봄 요원을 선발하여 돌봄 요원 네트워크 같은 거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긴급 돌봄을 대응하는 것도 좋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고령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독거 고령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보건소와 더불어 시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이 고령화되면 기능을 상실하여 장애인이 되었을 때 상당한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자신감도 상실되며 자신 신체에 적응하기 또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신적 지원을 하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익 센터장님. 네, 저는 준비된 내용은 다 했고요. 지금 이제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중고령과 장애인, 그러니까 어떤 건 노인복지고 어떤 건 장애인복지인데요. 사실 우리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이제 노인복지팀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장애인복지팀에서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남복지재단 필요하다, 자율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책임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또 지난번 연구와 이번 연구의 차이를 좀 부각시켜 주실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 센터장님은 재가 서비스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거기에 하나도 못해서 이 연구를 좀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서비스원에서 해주셔서 이 다음번에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지웅 교수님 연결이 되셨으면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이동권과 관광권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전체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결과는 사실은 장애 유형별로 인구 분포를 보면은 신체적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들의 응답이 이제 많이 들어간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그러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요구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고령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게 주간 보호라든지 또는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향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장애인들이 최중증 장애인들, 그래서 와상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좀 최근에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충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향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어느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유형별로 너무나 요구와 환경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령 장애인도 지금과 같은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나눠서 특징별로 나눠서 보다 세밀한 그런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20분까지 허락을 받아서 우리 충남의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되었고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고관철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장애를 갖게 된 지가 34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를 못 쓰겠는 거예요. 중복장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일 때 가장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가장 더 활발한 논의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고령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정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우리 정덕진 박사님과 우리 공동연구원님들 말씀해 주셨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과 참여자들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아마 이 분야는 계속 활발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도 여기서 마치고 우리 강창일 사회자님께 넘기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장애인의 고령화 연구 및 간담회를 바탕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황영란 의원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관계자분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